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급락장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바닥에 쓸어담는 2차전지 저평가 종목 공개하니까요. 오늘 어떤 종목인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900명이고요. 우리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상 좀 이 영상에서 좀 도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원미디어라든가 아모센스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로 수익 내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좀 급등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아직 상승하지 않은 또 중국이 바닥에서 쓸어담는 2차 전지 종목이라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 증시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자에서 또 마이너스 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증시가 왜 빠지는 거야?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 부분이겠죠. 미국의 최근 셧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진행될 수도 있었다라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일단 셧다운 자체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산안이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보시면 미국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 정지 사태 현실화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이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을 져야 돼요. 예산안 확정을 안 지으면은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업무정지 사태가 나오는 건데 예산안을 확정을 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확정을 졌냐 안 졌냐? 확정을 짓진 않았고 이거를 12월까지 미루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2022년도까지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일단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셧다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그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방 정부는 서명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12월 3일 이후에는 다시 2022년 예산안을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셧다운이 되기 직전까지 갔다. 셧다운이 되면은 증시가 당연히 급하게 밀리고 급락할 게 당연하지만 그거 정도는 막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1시 30분쯤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통과를 시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산안이 아직 완전하게 통과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지수를 보시면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구간 라인 때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증시가 초반에 좀 밀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12월부터 해서 1월까지 엄청 밀리진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정말 이 증시 하락한 걸 보면은 한참 밀렸거든요. 미친 듯이 밀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정말 끝도 없이 밀리던 게 2018년도였는데 반등 나오나 싶다가 다시 셧다운 하니까 다시 밀렸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셧다운이 들어갔다면은 엄청난 하락세라든가 우하향세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부 공공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국가 경제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셧다운이었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점적으로 추진해온 1조 2천억 달러, 약 1,400조 인프라 예산은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과를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계획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약 4,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보장도 없고, 사실상 1조 2천억 달러 예산안은 반대표도 또 들어갈 거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3조 5천억 달러 예산 규모가 크다고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상이 좀 안 생기고 있다. 이거 서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 부분만 12월까지 미뤄두고 계속 어쨌든 간에 결론은 12월까지 싸운다는 소리입니다. 12월까지 계속 어쨌든 돈을 얼마를 결정을 할까, 설정을 할까 계속 싸울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당연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12월 3일까지 미뤄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좋아. 그럼 차라리 뚝 까맞고 반등 나오면 돼요. 근데 확실하게 좋아. 그럼 사실상 반등 바로 나오면 되는 건데, 좋을 것 같지도 안 좋을 것 같지도 아직은 모르겠다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증시를 보시면은 오늘자에서 2% 이상 하락이 나와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6% 거의 코스닥과 비슷하게 하락세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시 반등 시점은 언제일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드 코로나 선언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라고 한다면은 환율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이 상단에 거의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대가 1230원, 12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1200원 라인대를 꽂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구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진짜 1200원 초반 구간대라도 한번 박아줘야, 보시면 환율이 여기서 한번 받고 떨어지죠? 여기서 받고 떨어지고, 여기서 받고 떨어지고, 받고 떨어지고, 받고 떨어집니다. 적어도 이 구간까지를 한번 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구간? 1200원. 그래서 지금 환율 라인대가 상승이 1188원인데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게, 언제 매수가 들어오냐면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은 돈이 싸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분할 매수한단 말이에요. 언제? 내려갈 때 분할 매수하고요,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합니다. 전 그 기준을 항상 1170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기준이고요. 1170원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1170원보다 싸면은 여기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기,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1170원부터 매도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구간은 어떻게 돼요? 1170원보다 올라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하락세도 강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할까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1200원을 찍고 1200원 근처에서 추세가 돌려줄 때부터 외국인은 개인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 매수한다라는 거는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증시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폭이 크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조금 더 밀릴 수 있지만 한 11월쯤 해가지고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지금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쓸어담고 있는,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전 세계가 원자재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원유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목재, 철강 할 거 없이 원자재가 다 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줬는데, 그거 덕분에 지금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무역 구조가 원자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거죠. 무역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전환으로도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원자재들을 중국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계 무역 쪽이 좀 쏠릴 수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히토류 매장량이고,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의 44%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중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마무시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10억 톤 기준이긴 하지만 매장량 기준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퍼센트에 가깝다. 그러니까 100% 중에 몇 퍼센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거의 44%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메리츠 증권연구원 이승훈 연구원은 향후 원자재 보유국의 자원 전략화 특성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무역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 전략화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은 그 원자재를 가지고 협상을 보거나 그 원자재를 가지고 뭐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너네 원자재 필요하잖아. 그럼 너네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해줘. 싫어? 나도 원자재 안 줄래. 그래서 원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심해질 거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더불어 이들 국가들의 무역 정책 개방성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확대 또한 기대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세계 무역 질서가 다자 무역 체제가 다층 무역 체제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WTO 체제 하에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일괄적 무역망이 아니라 몇몇 경제 블록을 중심으로 나뉜 체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미중 기술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 미국은 미국끼리, 중국은 중국끼리 약간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만 연관이 돼 있는 좀 이런 구간들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역 체제가 다변화하는 틀이 형성된 가운데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이를 중심으로 무역 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예를 들어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배분을 받으면 참 좋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유는 중동아시아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는 중국에 몰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몰려 있다 보니까 원자재 중심으로 해서 무역 구조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데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원자재에 따라서 탄소 중립 정책까지 엮인다고 한다면은 탄소 중립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상당히 전략적 특성이 강할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다른 이슈로 들어가는 거고, 석탄도 마찬가지죠. 그럼 친환경 에너지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원자재들 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게 히토류를 비롯한 원자재다라고 나와주죠. 뭐다? 히토류다. 그래서 지금 히토류가 상당히 중요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히토류가 중요한 이유는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거의 매장량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하냐? 전략화를 하고 있죠. 히토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미 준비하는 중이에요. 초대형 히토류 공룡 탄생 인방이고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산업에 주요 원자재인 히토류 산업을 재편해 초대형 히토류 공룡 기업을 출범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가장 최근 계획이고요. 중국 뉴스포털 제멘에 따르면 히토류 국유 기업 오광히토는 이날 밤 공고를 통해 오광히토의 모기업 오광그룹이 중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중국 알루미늄공사 그리고 남방히토그룹과 합병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이 연간 히토류 생산량이 약 5만 톤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약 북방히토에 이은 중국 2순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북방히토가 1위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합병한 회사가 2위고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은 또 히토리 회사가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또다시 이들 6곳 기업을 중심으로 히토리 산업지도판을 새롭게 짠다는 구상이고 북방히토, 오광그룹, 중국알루미늄, 광둥히토, 하문텅스텐, 남방히토가 그 주인공입니다. 6개의 기업이 히토류 생산량 현재 중국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만 15만 톤이에요. 근데 아까 중국에서 44만 톤 나온다고 했죠? 44만 톤이 아닌데? 아까 10만 톤 기준이었으니까 440만 톤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만 해도 거의 뭐 규모로 본다면은 거의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급인데 그 뒤에 애들도 열심히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히토 자원은 북경 남중 형태의 지역적 매장 분포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멍구, 간수성, 북방 지역에는 경히토가 매장돼 있고 이온형, 중히토는 장시성, 푸젠성 등 남방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경히토류 공급 업체인 북방히토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주로 남방에서 히토류를 채굴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오강히토가 중국 최대 이온형 중히토 분리 가공 업체다라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히토류 가공을 하거나 또는 히토류를 지금 만들거나 아니면 히토류를 지금 어, 경히토, 중히토를 나누는 상황에서 새롭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분업화를 시켜서 판을 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의 전략화, 지금 중국이 진행 중이다. 충분히 어렵지가 않겠다. 충분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방이토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오강그룹, 광둥이토, 한문통세, 중국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간수랑 네이멍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랑 뭐 경이토, 중이토 나눠가지고 이제 뽑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넘죠? 근데 여기가 싹 다 히토류가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의 거의 절반이 히토류 땅이다라고 봐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히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중국이 미중 갈등 속 히토류 전쟁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히토류는 왜 중요하냐? 자성과 광학성 특성을 가진 광물을 찾을 수 있는 17개의 희귀원소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들 아시겠지만 원소 기호를 외운 분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원소 기호를 다들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형광등에서 LED, 스마트폰에 그리고 전기차,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요. 이것만 봐도 친환경의 삘이 살짝 느껴지죠. 히토류 등은 희소금속은 첨단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21세기 산업 비타민이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몇몇 국가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이 거의 다 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40% 50%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싸울 때마다 히토류를 자꾸 가지고 내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도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고, 히토류 아까 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는 것들을 만든다고 하지만 대체가 당장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뭐 원유 안 씁니까? 석탄 안 씁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대체가 안 된다. 어쨌든 써야 된다. 그래서 히토류 관리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히토류가 많이 없나? 라고 했지만 중국은 이미 히토류 생산량을 더 늘렸어요. 올해 히토류 생산량을 16만 8천 톤으로 늘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는 2021년 히토류 생산 목표를 전년 대비 20%나 대폭 증가한 16만 8천 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왜 캐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쓰고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더 뽑는다는 소리고, 중국 공업신식 화부와 자연자원부는 전날 공동으로 히토류 생산 한도를 늘려 설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연간 생산량 목표를 4년 연속 증대하면서 금년은 사상 최고 규모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인 모터에 장착하는 고성능 연구자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인기, 미사일 등 여기저기 쓰인다라는 거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은 지금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거를 더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정말 이건 무기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전기차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2차전지 전기차에다가 갖다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은 지금 상황에 바다까지 가자. 바다 밑에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해저 채굴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km를 쭉 뚫고 내려가서 바다에서 채굴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해저 채굴 로봇은 바닷물을 빨아들여 바닥에 분사해
망간 단계를 흙 바깥으로 드러나게 한 후 빨아들이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남동쪽 2,000km 떨어진 태평양 심해 5,000m 깊이의 클라리온 클리퍼톤 단열대 대형 청소기 머리처럼 생긴 로봇이 바닥을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 얘가 바닥 훑으면서 망간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탈스 컴퍼니가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심해에 가서 망간을 채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다? 2차 전지, 첨단 산업, 기초 소재로 나오는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여러 가지를 함유한 광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2차 전지 써야 되는데 2차 전지 소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처럼 사실상 거의 히토류가 중국에 독점돼 있고 중국에 몰빵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딘가에서 뽑아야 되는데 뽑아올 데가 없으니까 바다에서 지금 뽑아오고 있다라는 건데, 또 이거는 또 생태계 파괴가 아니냐. 솔직히 친환경을 하려고 전기차를 쓰는 건데 이거 생태계 파괴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망간 단계 확보는 전 세계 배터리 소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흙을 털어내고 줍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이거 친환경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만 전기차 2억 8천만 대에 탑재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히토류 자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나라의 나우루, 통가, 키리바시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고,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망간을 주워 담아보자. 근데 이제 이건 환경 문제 생기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바다 밑에서 주워서 끌어올릴 정도로 절실하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그거 가지고 뭘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 자석을 만든다는 거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유럽도 미국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무역통상 연구원이 14일날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국의 히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을 보고에 따르면 히토류의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인 네오디뒼 연구 자석이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터빈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자석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88%에 달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니까 중국의 몰빵을 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히토류는 환경 오염 발생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운 데다 소량으로도 소재 기능을 향상시킨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당장 대체한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가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 산업에 폭넓게 활용이 되고 전기차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원료다. 근데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중국이 좀 너무 하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히토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네이디뒼 자석에 대해 무역 확장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중국산 연구 자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너무 우리가 중국에 목매지 말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안에 거의 44% 아까 얘기했죠? 이상 이제 몰빵돼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역적 특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겨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국내 공급망 구축 사례로 최근 호주 광산기업, 국내 스타트업 자석 생산업체, 제품 수요 대기업이 협력해서 네오디뒼 연구 자석 생산에 성공하고 양산시설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기한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지만 완전히 안 된다고. 완전히 교체는 안 된다고요. 조금씩 바꿔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지금 내재화를 시키는 중이고, 중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U에서도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 히토류 연구 자석 생산만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히토류 연구 자석 역내 생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중국이 70%, 80%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소식통을 이용한 바에 따르면 EU는 역내 히토류 연구 자석 생산업체 지원 법안들을 마련 중이다라는 거죠. 업체들을 지원할 방안으로 원자재 비용에 대한 보상과 낮은 이자 대출 등이 진행되고 있고요. 히토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분야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대한민국, 유럽 할 거 없이 모두가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히토류에 정말 온 정신을 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도 몰빵하고 유럽도 몰빵, 미국도 몰빵하는 히토류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가 다들 뭐 얘는 2차전지 관련주 아니야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차나 2차전지 핵심 소재로 히토류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 관련뿐만 아니라 히토류 이슈로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국 RNS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머트리얼, 가장 유명한 히토류 관련주죠. 그리고 유니온,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 이거 포스코 계열사로 포스코에서 이제 히토류를 재련하고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플렉스입니다. 그래서 티플렉스는 사실상 이 유통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5개 기업이 전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히토류 기업이다. 물론 뭐 해인이라는 기업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추가적인 기업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맨 위부터 중요한 순으로 제가 써놨다라 보시면 됩니다. 유니온 머트리얼도 추세 전환을 한번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바닥에서 양봉을 한번 솟았는데 윗골을 좀 달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 상당히 히토류가 중요한 시기다. 특히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가 대두되는 시기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지금 히토류가 많네요. 근데 히토류 너무 독점이라서 많이 부족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건 아니에요. 왜 만들 수 있냐면 우리 그러면 폐배터리 재활용 합시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의존도를 줄이려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리사이클링은 폐전지 스크랩에서 니켈, 리튬 등 망간,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추출하는 자원순환 친환경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쓸 거 아니야. 그럼 배터리를 버리면 친환경이 아니죠. 배터리에서 다시 성분을 빼서 다시 새로운 배터리로 만들어내는 재사용이 아니고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HY 클린메탈이 착공한 이 공장은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6만 제곱미터 부지에 1,200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에 하반기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0톤 규모의 블랙 파우더, 리튬 이온 배터리 스크랩을 파쇄 및 선별 채취한 검은색 분말에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공장에 폐전지 스크랩을 블랙 파우더로 가공하는 PLSC 법인을 폴란드에 설립한 데 이어서 올해는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 화유코발트사와 합작으로 포스코 HY 클린메탈 설립한 뒤에 리사이클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시작은 2040년에 28조 규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0조 600조도 넘어가는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포스코 그룹은 리튬 22만 톤, 니켈 10만 톤을 자체 공급해서 2030년까지는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을 생산 체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연간 매출 약 23조 원 만들겠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히토류나 이런 쪽에 내가 목을 맬 게 아니라 재활용하지 있는 거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당연히 폐배터리 재사용에 지금 힘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와 OCI가 미국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전력 공급에 나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과 OCI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설치하고 전력 공급에 나섭니다. 그래서 ESS 성능을 실증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고, 이 실증 사업을 한 거에 따라서 미국 전력 시장에 어느 정도 공급을 박차를 가하겠다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인 거예요. 왜 이거저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히트로 갖다 쓸 수 없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구축,
재사용 시스템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공유 및 분석 방안, 향후 에너지 신사업 추진 관련 협력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에는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재활용, 아까 얘기한 히토류를 줄이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 ESS는 에너지를 상시 저장해 뒀다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CI는 이번 실증 사업을 계기로 미국 전력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고 2012년 CPS 에너지와 손잡고 북미 최대 규모인 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인 알라모 프로젝트를 성공했는데 최근 태양광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OCI가 한번 현대차 그룹과 도전해보자.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해서 ESS 시장을 진출하는 이번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도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한국, 미국, 일본 할 거 없이 폐배터리 표준 제정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50년 600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놓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전기표준회의에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하고 국내 배터리 업계의 제안으로 한미일 유럽연합 간 협의체가 꾸려진 가운데 미국 에너지 당국 산하연구소도 표준 제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사협회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재활용 가능한 소재와 설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거 재활용하고 이거를 이렇게 재활용하자라고 기준을 정하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과 사용 후 배터리 차량용이 하는 다른 용도로 쓰는 재사용은 나뉘는데 이건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배터리 개발과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배터리 활용을 위한 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성분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가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의 배터리 완제품 납품을 완료한 뒤에도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에 대한 책임이 배터리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탓이고,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게 600조 시장 커지다 보니까 각 나라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배터리 표준 제정에 뛰어든 상태고요. 일본은 지난해 국제전기표준회의에 사용 후 배터리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재활용센터 착공에 나선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했다 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요. 전남 나주에 폐배터리 재활용 센터가 건설 중이다. 아까 저희 포스코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모두 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기대감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히토류가 부족하니까 이젠 재활용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재활용 관련주도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포스코 HI 클린 메탈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 기업에 공급하는 기업이 웰크론한텍이에요. 그래서 아마 얘가 대장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좀 원래 좀 원칙적인 원래 폐배터리 관련주였던 기업들 위주로 보는 거고, 저 웰크론 한텍이 대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웰크론 한텍이 주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추세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아마 정고점도 충분히 뚫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텍이 대장주다. 2022년도에 공장이 완공이 되니까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이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뿐만 아니라 나는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들도 좀 시황으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그리고 저는요 충분히 급등 예상되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도 무료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장중에 좀 급등 매매를 같이 할 수 있는 카톡방도 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공짜로 해주는 김동석 대표가 전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여기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스마트폰 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이고요. 아이폰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나오게 되죠. 이 연구소 어플을 터치를 꼭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해 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이고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고요. 추천주 들어가시면은 제가 아까 카톡방도 운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카톡방을 제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모집하냐면은 이 어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뭐 만족도는 다들 이미 10점 만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추가로 모집할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주식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차트 보는 법 등등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톡방 참여하는 방법은 이 어플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보이시죠? 10월 6일 제가 어플에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수요일 오후 7시에 카톡방 입장을 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는 뭐 사실상 최근에 대성에너지 상한가라든가 대부분의 급등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 어플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어플에 들어와 있으셔라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주는 이렇게 매일 올려드립니다. 이미 10월 1일 날짜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자에서 YG 플러스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당일 상승하고 당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매일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뭐 드렸습니까? 최근에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가 얼마 갔습니까? 최소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화요일날 장 시작하잖아요. 그럼 5일 날짜입니다. 10월 5일 추천주 하고 추천주 올려드릴 거예요. 뭔지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 제약바이오 연말에 100% 잡는 법 강의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자, 시황을 이렇게 매일 장 전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슈가 뭔지 다 알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다 올려드리거든요. 이거 보셔도 되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뭐 테마주, 기술적 분석, 용어 알기 다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꼭 100% 무료니까요. 누구나 꼭 다운받으셔서 카톡방, 종목 추천, 시황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저희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 더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뵙고 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